혹시 기본 3법 들어보셨을까요? 보통 이제 법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법을 기본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 형법, 민법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중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행정법은 여기 껴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행정법도 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좀 제대로 하려면 사실 행정법만 공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헌법, 형법, 민법의 개념들을 좀 차용해 와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런 이제 헌법이나 형법, 민법은 그 자체 과목만 공부해도 되지 뭐 굳이 헌법을 공부하면서 민법이나 형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형법을 공부하면서 민법, 헌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헌법, 형법이 비직부 들어갈 틈이 없죠. 근데 하지만 행정법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제돼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여기서 어떤 특정한 개념이 차용되어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들도 있고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내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차례대로 헌법, 형법, 민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각각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헌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1교시, 2교시, 3교시에 덧붙여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지난 행정법 기본법 시간이라든지 2주차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그래도 제일 밀접한 건 헌법이겠죠. 왜냐하면 헌법의 구체화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인데 형법과 민법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 또 이제 기본 3법까지는 아는데 혹시 육법 전서라든지 육법 전집 6가지 법도 들어보셨을까요? 물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육법 전서에서 육법은 아까 보던 헌법, 형법, 민법 있잖아요. 거기에 형법의 이제 어떤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민법의 절차, 소송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포함되고요.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도 양이 참 방대한데 특히 이제 어떤 이윤을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라든지 어떤 상인에 대한 내용들 더 특별히 규율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 상법까지가 포함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 6가지 법을 눈 씻고 보더라도 행정법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여기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법,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 법만 공부해도 진짜 그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다른 법을 공부할 이유도 없고 그 내용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행정법은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짬뽕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은 뭐 따져 본다고 하면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이니까 뭐 헌법, 형법, 민법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긴 한데 예, 또 행정법에서도 행정소송법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행정법의 배운 내용 중에 행정구제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니까 뭐 글쎄 행정법 안에 행정소송법이 있는 거긴 하지만 각각 이렇게 소송법이 딸려 있는 거 봐서는 행정법, 행정기본, 행정작용법이 이제 실체법이라고 하면 이런 절차법으로서의 행정소송법이 있겠죠. 근데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을 이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주차에 행정소송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민사소송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민사소송법 내용, 그러니까 민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행정법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뭐 2교시, 3교시 헌법, 민법, 형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1교시, 2교시가 헌법을 배우는 1교시, 민법을 공부하는 2교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막상 또 형사소송법은 행정법이랑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크게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연결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행정소송법이 바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법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와는 다르게 형법적인 거는 조금 중요도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3교시 때는 지금 약간 강의 시간이 짧아질 예정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1교시, 2교시는 어느 정도 시간 수가 남죠. 먼저 이제 오늘 헌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미국 헌법 제정 당시에
모임인 것 같아요. 사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워싱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헌법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미국 우리 이제 독립국으로서의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떤 이 문서에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헌법에 담고 있는 것 중에 인권 보장이 굉장히 뭐 요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인권에 대한 권리 문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헌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에 하나가 있는 것이고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어쨌든 독립된 신생국으로서의 우리는 이러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적어놨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통치 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 축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삼권 분립의 내용은 우리가 봤다시피 입법, 행정, 사법인 것이고 저희는 지금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중에서도 이 행정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좌표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축,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 헌법에서는 사실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행정법을 하다 보면 인권 얘기가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헌법에 이제 이게 배경 상식으로서 이해를 해보시면 굉장히 오래됐단 말입니다. 이게 1215년도면 우리 고려 시대 아닌가요? 그때부터 영국에서 이런 권리들이 어떤 권한들이 왕에게 가서 받아내가지고 종이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의 역사를 마그나 카르타에서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 선언이 곧 헌법 제정의 역사와 같다. 해서 이제 예, 요러한 순서대로 해서 때로는 이렇게 권리가 포함된 장정 형태로 가고 또 헌법은 헌법대로 보통은 이제 그 근대 어쨌든 시민혁명으로 나온 헌법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인권도 인권이지만 예, 통치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짬뽕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1791년도에 연방 헌법에는 인권정이 없었는데 예, 1787년에 87년에는 없었던 거를 1791년도에 넣었잖아요. 4년 후에 넣은 것처럼 이제는 인권과 상권 분립 관련된 이 내용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이제 헌법의 큰 특징이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면 인권이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이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방어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나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상황에서 야 국가 너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방어적인 형태 있잖아요. 예. 반대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 이제 뭐 관련된 어,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돼서 특히 장애인으로서 예를 들면 여성이나 뭐 아니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국가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본법 2주차에 배웠던 평등의 원칙 잠깐 나왔었는데 이 평등의 원칙이 사실은 이런 소극 방어적인 권리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때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주냐 이럴 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좀 봤었잖아요. 예, 아무튼 인권의 종류 유형을 크게 소극적인 권리, 적극적인 권리로 구별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인권의 소극적 방어적인 권리로서는 정말 이것만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만큼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범위,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요거는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야 최소한도 요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밖으로 나가느냐 이제 들어오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아무튼 각각에 따라서 약간 논법이 어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권도 제한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까처럼 방어적인 인권을 측면에서 정말 최우선으로 이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쓰이는 이런 뭐 목적이 적정하고 정당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37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형법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행정법적 측면에선 특히 행정기본법에서 저희가 2주차에 다뤘던 행정법 일반 원칙에서 다뤘던 비례의 원칙과 굉장히 크게 닿아 있기도 합니다. 비례 원칙이 나오는 내용들 의미하는 것입니다. 봐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요 문구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나오는 요 문구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반대로 사회권을 제한할 때는 굉장히 말이 이제 아까는 이렇게 한 네 줄이면 되는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적어 구구절절하게 헌법 왜냐하면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쨌든 국가가 해줘야 되긴 하는데 국가가 예산상의 제한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정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게 충분히 어떤 그런 재량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량이 꼭 행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 입법 재량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건 나올 수 없다. 어,
여기는 이제 결론 문장은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여 위헌된다고 하니까 예, 명백히 일탈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면 예, 헌법 위헌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앞에 다 좋은 말을 써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어쨌든 위헌이 나오긴 쉽지가 않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하는 게 사회권을 제한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랑 방어적인 권리. 예, 쓰기는 제가 소극적인 권리라고 했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권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 정말 절박한 상태에서 이것마저도 침해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어적인 권리, 특히 이제 뭐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뭐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직접 방어적인 권리에 있어서 좀 더 그 인권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의미가 좀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예, 적긴 적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뭐 이게 헌법에선 중요하겠지만 행정법에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할까 싶어서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요 문구 자체는 어디서 나중에 이제 이게 재량행위에서 나오거든요. 국가가 생계보완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든가 그냥 현저히 불리하다든가 용인할 수 있는 뭐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이게 사실은 여기는 이 어, 앞에 있는 수식어, 목적어가 입법이잖아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입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이 여기서 행정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 또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 행정작용, 특히 행정처분에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예,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인 거를 입증하지 않으면 예, 재량 행위, 그러니까 행정의 재량 행위를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 예, 그 부분을 뭐 그게 사회권이랑 연결된다기보다 뭐 이런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보다 보면 아 뭔가 문구가 어디선가 많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겠구나 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행정법, 법원으로서의 헌법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런 헌법 원리들 특히 이렇게 뭐 이런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이런 과잉금지 원칙 관련된 원칙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주국가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이런 원리들 주로 이런 원리들이 사회국가의 원리들 간에 이게 주로 이제 인권 관련된 침해의 어떤 그 행위 태양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 오고 많이 또 원용되고 이제 어쨌든 판례로서 밝혀진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혹시 이런 행정작용이 이런 헌법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모든 게 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어,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헌법 자체가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헌법 소송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알고요. 어쨌든 공법이라는 측면, 사법과 공법을 나눈다고 했을 때 퍼블릭 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법소송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고 헌법소송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계속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학상 표현이랑 실존하는 어쨌든 존재하는 법으로서의 법령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제법이 있는데 행정구제법은 그냥 우리가 강학상, 강의상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 존재하는 법 이름은 행정소송법이 중요한 법 이름이 행정소송법이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오히려 헌법소송법은 행정구제법과 랑 비슷한 느낌인 거고 실제 존재하는 헌법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어쨌든 이렇게 했지만 이런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이 공법소송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법명을 가로로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라가는 PPT랑은 아마 좀 PDF랑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법자를 빼고 행정소송, 헌법소송 적은 다음에 아래다가 각각 법 이름을 적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소송의 종류 우리가 3주차 바로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이제 행정소송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다른 소송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고소송이라고 말씀드렸고 항고소송은
결국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그래서 실제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이라고 적어놓고 있지만 실제 이 세 가지의 소송, 가르치고 있는 이 세 가지 소송들이 다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 괄호치고 처분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항고소송, 빨간색으로 된 항고소송은 결국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를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분에 관련된 내용들로 다 행정소송은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다 이제 귀결된다. 빨아들이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소송에 대한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헌법소송, 헌법재판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보면 마찬가지로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상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송심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위헌법률심판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헌법소송의 모태가 된 거는 야 어떻게 법원이 국회가 만든 법을 깔 수가 있느냐, 위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국회가 어쨌든 국민의 대기관이고 만들어진 법인데 과연 이거를 어, 국민의 어떻게 보면 투표로서 선출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직업법관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된다고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고, 미국에서는 된다고 이제 그게 설명됐던 것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럽에서는 그래 그게 문제가 있어? 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각각의 어쨌든 이 권력 기관들이 이 헌법 관련된 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만들면서 각각 구성원들을 선출하겠다, 선임하겠다라는 형태로 가서 좀 약간 이제 변형된 우리가 아는 형태로 약간 이렇게 변모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깐다는 거거든요. 국회가 만든 법률을 과연 이제 심사할 수 있을 것인 건데, 아무튼 있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이 어떻게 보면 이 헌법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헌법 소송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헌법 소원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헌법 뭐 인권이고 뭔가의 얘기가 다 나왔던 거예요. 일단은 헌법 소송. 자, 이제 헌법 소송 들어와서 헌법 소송의 양대 산맥은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 소송 심판입니다. 보면 헌법소송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렇게 적혀놓고 있잖아요.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거. 그리고 이제 헌법 111조 1항 5 보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이제 요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직접 헌법재판소법을 들어가 보면 41조를 보면 아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 그러니까 사법부에 있는 법원에 지금 현재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잖아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는 거죠. 법원이 한다는 거, 주체가 법원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고가 법원이 되는 거예요. 법원이 판사님이 보시기에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이 여기서는 재판은 민사재판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일 수도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직권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판사님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 말이 맞네 싶을 때 어쨌든 주체,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의 원고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련된 제청은 법원이 한다고 했으니까 법원이 마치 이제 청구인, 원고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이 할 때 법원은 직권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 당사자 신청에 했는데 법원이 야 문제 없는데? 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제청 신청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제서야 당사자, 국민이 헌법재판소 직접 이제는 헌법소원 심판 5호로 갈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68조 2항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41조랑 약간 연결된 개념인 거죠. 원래는 법원이 해야 되는 건데 법원이 안 받아주고 기각했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거와 다르게 68조 1항에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68조 1항 제일 마지막 걸 보시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데 뭐 일단 공권력의 행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가 국민이잖아요.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뭐 법인도 포함되겠죠. 아무튼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아까 41조 위헌 여부, 그러니까
위원에 관련된 이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거는 41조 1항은 법원이 하는 건데, 68조는 당사자가 할 수 있다. 국민이 할 수 있다. 국민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특징인데, 자세히 보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법에 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단에 다만 어,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거라,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라라고 하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가 좀 길었던 건데, 이게 저희 행정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왜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봐서 헌법소송의 청구인, 보니까 위헌법률 심판은 아까 법원이라고 했죠. 법원이 하는 것이고, 헌법소송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자니까 뭐 이 국민, 외국인, 뭐 어, 법인 다 포함되긴 하겠죠. 어쨌든 제가 일단은 법원과 구별되기 위해서 제가 국민이라고 일단 적어놓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은 할 수 있다. 헌법소송 심판에 청구인 자체가 이제 구별되는 측면이 있죠. 헌법소송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헌법률 심판은 그 자체로 이게 법률 심판이잖아요. 법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법 작용으로서의 법률에 대한 것만 다툴 수가 있는데, 헌법소송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해서 공권력의 종류가 여기서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항상 제가 이제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삼권 분립으로 생각했을 때 입법권도 공권력이고 행정권도 공권력이고 사법권도 공권력이라서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입법, 행정, 사법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보다도 넓은 개념이죠. 공권력의 행사가. 느낌이 오시죠? 법률을 당연히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소송의 본안에 갔을 때 판단했을 때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은 그냥 위헌이니까 헌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헌법소송 심판은 자세히 보시면 인권 침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41조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1조 1항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의 위반만 있잖아요. 41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할 때 헌법에 위반만 돼 있는데, 68조 맨 마지막에 68조 1항을 보시면 기본권을 침해, 기본권,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근데 제가 헌법의 양대 산맥이 결국에는 인권 침해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그 외에 상권 분립 외에도 어디였죠? 뭐 이런 민주 국가의 원리, 법치 국가의 원리, 사회 국가의 원리 있는데, 이게 이런 헌법 원리들이 인권과도 관련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상권 분립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행정 자격이나 관련된 여러 속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이죠. 인권으로만 보면 너무 좁게 간다. 좁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징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권 침해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물론 플러스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헌법 원리 위반도 발견됐다라고 하면 보강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아예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지를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에 있어서 좀 좁다. 왜 좁겠어요? 헌법소원 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재판이 너무 남소가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법원이 제기하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그래도 어쨌든 법률 전문가인 판사님이 어쨌든 재판하던 중에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서 이게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도 법원의 판사님이 제기하는 거니까 일단 필터링이 돼서 올라오는 건데, 헌법소원 심판은 지금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 좁힐 필요가 있어서, 아까도 좁힐 필요가 있어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든지, 다른 법률의 구제조차가 있는 경우는 그걸 거치고 오라고 하면서 약간 이 범위를 좁히고 있다. 그거를 그런 측면 연장해서 위헌법률 심판은 본안에 갔을 때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 전 헌법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인권 침해, 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주되게 다뤄져야 된다. 물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긴 있을지 몰라도
다른 거 인권 침해가 없는데 다른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직접 나하게 뭔가 관련된 사람이 와야 된다라는 절박한 사람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라라는 측면이 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본안 판단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소송 요건 이제 3주차에 행정소송법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항상 이제 어떤 심판의 이익이라든지 소송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위헌법률 심판은 현재 재판이 현재 재판을 적용되고 있다는 법률이거든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에 대한 것은 예,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럴 때는 각하 결정을 받게 되겠죠. 헌법소원 심판 같은 경우는 예, 재판의 전제보다도 왜냐하면 이건 적어도 재판에서 어떤 재판 진행 중에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헌법소원 심판은 꼭 재판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기본권 침해받은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남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전제성과 같이 뭔가 좁혀주는 요건들이 필요한데 요건들이 좀 많은 게 문제죠. 요건들이 좀 많다.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는 하겠는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이 소송 요건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예, 필터링 하기 위해서.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이걸 하나 분석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위헌은 헌법 위반인데 인권 침해도 당연히 포함되고 헌법 원리 위반도 당연히 포함된다. 예, 법률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행정 입법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든 행정 규칙이든 행정 처분이든 다 안 되는 위헌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것이다. 심판 관련된 내용에서는 재판이 계속 중요해야 되는 것이고 재판 계속 중에 왜냐면 그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때 적용되는 법률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 제청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고요. 헌법소원 심판 68조 1항만 짜놓고 보면 헌법소원 심판인데 인권 침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공권력이 행사해야 되는데 아까 입법 행정작용 은 왜 오케이냐면 사법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사법작용 재판은 제외되고 있지만 입법, 그러니까 법률 오케이, 행정작용에서도 법규명령 오케이, 행정처분 오케이. 하지만 행정규칙은 X. 행정규칙은 여기 보면 법규명 여긴 낫 법규명령 다 됐잖아요. 근데 여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법규명령 오케이, 하지만 행정규칙은 X. 다시 또 행정처분 오케이. OX, O로 되겠죠. 여기선 다 X였어야 했는데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을 기속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심판에 관련돼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건들이 많다고 했죠. 소송 요건이 많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권리 보호가 있어야 되고 직접성, 기본권 침해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혀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권력 행사의 종류를 따져보면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 세 가지여야 될 텐데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행정작용 여러분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가지 행정 입법과 행정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행정 입법 중에서 되는 거는 법규 명령만 된다는 거. 법규 명령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입법인데 행정입법 중에서 표시는 하겠지만 법규 명령만 되고 행정규칙은 안 된다. 행정규칙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입법 작용 법률이 있고 행정 작용 행정입법 특히 법규 명령이 되는 것이죠. 법규 명령에 대해서는 소원을 다툴 수가 있는 시력이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기는 행정작용의 대표 양대산맥이 행정입법이고 행정처분이 있다고 배웠는데, 행정처분이 왜 되게 중요하다고 해놓고선 왜 배제되느냐? 그 이유는 행정처분은, 거꾸로 얘기해보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입법은 안 됐었잖아요. 안 됐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배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잘 생각해보세요.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을 다툴 수가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있으니까 여기 68조 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행정소송 안 고치고 바로 헌법소송 온다?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다른 법률이 있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고 왔다. 이미 재판된 거 아니야. 재판 받은 거 아닙니까? 법원의 재판이 적용됐기 때문에 처분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는 보충성 요건에 야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 받고 와라고 해놓고 갔다 와서는 야 너 법원 재판 받았네? 하고 이제 뺀다는 거죠. 처분이 이제 이렇게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범위를 좁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그 빗금을 그어놨지만, 예, 밑에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계획 등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먹거리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런 다른 법률의 구조 절차를 거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혹시 불필요한 구조 절차를 거치는 거다, 예, 한다고 하면, 내가 직접 해줄게. 예, 직접 해준다고 하면서 받아준다는 거죠. 왜냐면 행정계획, 권력적 사실행위가 정말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가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중요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게 의미가 행정처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축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의 소송 요건도 소송이므로 이런 거 없으면, 예, 이익이 없으면 각하 결정받게 됩니다. 이제 뭐 위헌 없는 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가장 중요한 뭐 요건일 것 같고요. 68조 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여기에는 법률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예, 행정입법 포함돼야 되는데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 명령만 사실은 되고 행정규칙은 안 된다. 알죠? 행정규칙은 안 된다. 예. 그리고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는 되는데 다른 요건 때문에, 예, 보면 보충성 요건에 가기 전에는, 야, 또 행정소송 되잖아. 갔다 오면 또 판결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배제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갖게 된다. 예. 여기까지도 좀 사실은 이 행정법 시간에 이 형법 얘기 나오시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실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전제를, 밑밥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말씀드린, 사실은 이제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위험한 게임이라고 하지만 충돌이 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거 경쟁 다 넘어갈게요. 예, 이런 것도 다 넘어가고, 예,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그 이 밥벌이를 찾게 됐다. 법규 명령, 원래는 이제 과거의 헌법재판소는, 야, 법규 명령은, 야, 너는 법률만 할 수 있지 법규 명령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서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뺏어온 측면이 있죠. 행정 입법 중에 법규 명령을 찾아온 와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행정 계획이나 권력적 사실행위, 또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이 처분성 인정되면 당연히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처분성 인정된다고 하면, 근데 혹시 그런 게 불필요한 구제 절차를 강요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권력 행사로 다툴 만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을 넓혀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서도 아닌데, 행정작용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행정입법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우리가 3주차에 배운 행정소송, 항고소송 다투면 되는 것이고, 행정입법은 지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다. 위헌 법률 심판 되겠어요?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만 되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돼서 대상이 안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으로 가고 행정입법은, 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정입법 중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법규 명령만 된다는 점. 법규 명령, 행정규칙, 저희가 5주차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법규 명령까지만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내용을 이해가 되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도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6주, 7주차 정도에 아마 다시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얘기할 거라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일단은 위헌으로 의심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경우에, 이때 여러분들이 다툴 수 있는 것들은 아무튼 행정처분도 억울하고 그 근거되는 법령도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법률이든 법규 명령이든. 예, 다투는 경우,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심플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항고소송 다투면서, 야, 너가 그 처분에 근거된 거 자체가 보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위헌이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시고 근거 법령 자체를 가지고 다퉈가지고 상정을 쓰. 예. 가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경우에서 나눠볼게요. 행정소송을 하면서 헌법소송 할 수 있느냐. 예. 그 위헌으로 의심되는 그게 법령인데 여기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이라고 쳤을 때 법률인 경우라고 하면 예, 재판 받으면서 판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항고소송, 행정소송 계속 중에 항고소송 받으면서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면서 판사님 이거 법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판사님 이름으로 위헌 없는 심판 좀 제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해결 방법인 거죠. 왜냐면 내가 직접 내가 억울한 항고소송 다투면서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것도 다투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도 다투는 거잖아요. 근데 위헌법률 심판의 단점은 뭐냐면 법규 명령은 법규 명령은 다툴 수가 없잖아요. 법률만 다툴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 위헌성이 법률보다는 법규 명령에 한정돼 있으면 다투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행정소송 하면서 헌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68조 1항의 헌법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때 헌법소송에서는 이거를 처분을 다툴 것이냐 아니면 법령을 다툴 것이냐. 예. 법률이든 다툴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인 경우라고 하면 위헌 문제 심판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게 안 되는 법령, 법규 명령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다툰다고 했을 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술도 안 와가지고 처분을 공권력의 행사로 봐서 헌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했잖아. 행정소송 제기 전 계속 중이라고 하면 보충성 요건에 맞춰서 야 그거 바꾸고 와라고 안 되는 거고 받고 오면 야 재판에 대한 불복이라서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법령 자체를 다퉈야 되는데 법령 공권 행사로 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성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법령 자체에 의해서 내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처분을 통해서만 되기 때문에 사실을 다투기가 쉽지도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가장 모범적인 거는 예, 헌법소원,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보다는 직접 항고소송을 다투면서 직접 항고소송으로 처분에 대한 걸 다투면서 법원으로 하여금 근거가 되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긴 한데 혹시 그 위헌성이 법규 명령에 있는 경우에는 애매해지게 되는 신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규 명령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B로 가게 돼서는 처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도 좀 약간 어려웠는데 두 번째 문제 또 얘기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위헌인 게 확인됐습니다. 위헌성이 법률이든 법령이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 위헌이네라고 인정됐다. 그러면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야 어떻게 그 법령이 헌법 위반돼 있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너무 중대하고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판례가 확고하게 뭐라고 이제 확립된 판례가 위헌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비록 헌법 위반이라는 점이 그 사유가 중대하다는 겁니다. 다른 법령 위반보다 위헌인 거는 헌법 위반인 건 중대하다. 하지만 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고 확인하기 전까지 어떻게 알았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 입장에서는 명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이제 이렇게 판결된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소송법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90일 1년의 쟁송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송을 제기해놓고서 중간에 그 헌법재판소 갔다 온 거 아니면 법령만 다투었다가는 다투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게 지나가 버리면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억울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90일 1년의 권리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항상 행정소송을 항상 끼고 먼저 해야 돼요. 안 하고 헌법소송만 갔다가는 믿고 갔다가는 헌법소송만 믿고 갔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예외적 소급표랑 예외적 무효 사유에 대한 이 내용들 동시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일반적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장려가 원칙이지만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동종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현재 병행되고 있는 것이죠. 병행되는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재선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건 이제 같은 거 지금 어쨌든 적용만 된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쟁송기간 도과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헌문제 근거한 행위는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90일 1년 넘는 경우에 되게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해서 권리구제 필요가 크다면 무효가 가능하다. 예, 그 내용, 뜻은 이 위헌 결정 전에 지금 이 앞에 보면 계속 중인 사건, 예, 당해 사건이든 당해 사건, 이 당해 사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가지 않았지만 현재 처분 취소 소송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그 법원, 행정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 같은 경우는 91년에 이미 계속 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위헌이 소식을 받아 불고서 이거 내 사건이네? 라고 해서 제소된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91년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오려면 몇 년 지난 상태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빨리 판결을 내도 최소 1년은 걸리잖아요. 보통 2년, 3년 가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 사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 사건에서 혹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무효 사유로 봐가지고 이런 전송기간의 제한이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제가 이 설명해놓고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실까라는 굉장히 큰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예,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저희가 또 실시간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들은 좀 같더라도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실시간 강의 시간에도 얘기하고 실주차에도 제가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안 되면 이제 그 머릿속에 넣도록 제가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요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헌법소원 심판이랑 위헌문제 심판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앞에 전제되는 헌법적인 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1교시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로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절대 이해 못하셔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시간을 좀 1교시를 마감하고 2교시는 제가 민법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